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와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6세대 전투기라는 건 그 개발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6세대 전투기의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사우디와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론은 사우디가 우리나라에게 대규모 무기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이미 천공포대 10개를 4조 원에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사우디는 우리에게 천공만 해도 10조 원 이상을 구매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우디는 천공을 더 구매한다는 뜻이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우디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그걸 요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패트리어트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패트리어트2를 사용해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무기 수출에 성공한 게 있나요? 일본은 아베 총리 시절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라는 걸 만들고 무기 수출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무기도 수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155mm 포탄을 영국에 판매하고 영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취소되기도 했죠. 한간에는 일본의 155mm 포탄이 나토 규격과 호환이 안 되어서 판매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일본이 영국에 제공할 수 있는 155mm 포탄의 수량이 너무 작아서 일본의 포탄을 구매하는 게 의미가 없기에 취소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취소된 거지 포탄 호환 문제 때문에 취소된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은 무기를 수출하는데 실패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일본이 무기 수출에 성공을 했다는 걸 혹시 아세요? 일본은 드디어 무기를 수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일본이 수출에 성공한 무기는 뭘까요? 그건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그것도 미국에 수출하는데 성공을 했죠. 이 기사 자체는 작년인 2023년 12월경에 난 기사인데요.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부족해진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출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미국에 155mm 포탄을 주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국군이 보유한 155mm 포탄을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포대는 고작해야 세계 포대이고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는 패트리어트는 주로 패트리어트2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퇴역시키려는 미사일을 제공하는데 재고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결론은 지금 일본이 미국에 제공하려고 하는 패트리어트는 일본이 자국 내에서 라이센스 생산 중인 패트리어트2이고 이게 거의 그대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패트리어트2나 패트리어트2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패트리어트2의 부품을 구하려면 일본에게서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미국에 패트리어트를 공급하겠지만 실은 일본이 외국에 패트리어트를 공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은 비밀리에 패트리어트2를 특정 국가에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일본으로부터 비밀리에 패트리어트2를 구매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전에 제가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패트리어트2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기존의 사우디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2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대부분이 사우디가 보유하고 있던 패트리어트2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우디도 일본으로부터 패트리어트2를 비밀리에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래 사우디는 이런 무기 구매를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우리나라로부터 구매한 무기들도 대부분은 비밀에 붙였다가 나중에 알려진 경우가 많죠. 더욱더 일본 입장에서는 사우디에 대한 패트리어트2의 공급은 자신들의 법을 위반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르면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후티 반군과 전쟁 중인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걸 공개할 수는 없었겠죠. 더욱더 미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과 싸우고 있는 사우디에 그것도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걸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두 국가 다 일본의 패트리어트2 공급을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공급하기 이전에 이미 사우디의 패트리어트2 미사일과 부품을 비밀리에 판매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일본의 첫 무기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일본 스스로가 자국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는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위반한 것이죠. 더욱더 일본은 이번에 미국에 패트리어트를 공급하면서
또다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했습니다. 명분은 결론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판매하기 위해서 개정한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속내는 자신들이 패트리어트를 사우디에 판매할 때 자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법을 완화해서 위반되는 법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무튼 일본은 드디어 무기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결코 떳떳한 판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미국의 패트리어트2를 판매한 거지만 결론은 그 전에 일본은 자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밀리에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한 겁니다. 아마 자국법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주로 부품 형태로 공급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죠. 지금 전 세계에서 패트리어트2를 생산하는 나라는 일본뿐이고 그리고 후티 반군과의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패트리어트2를 소모한 사우디로서는 현재 패트리어트2를 추가 구매하거나 그리고 수리 부품을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일본으로부터 비밀리에 패트리어트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우디의 상태입니다. 그만큼 기나긴 후티 반군과의 전쟁에서 요격미사일의 소모량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일본에서 생산되는 패트리어트2의 생산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코 많은 수량일 수는 없고 결코 사우디가 원하는 충분한 수량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우리나라로부터 천공투를 10개 포대나 구매하고도 또다시 벌써부터 추가 구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우디는 우리 천공투에 추가 구매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천공3가 나온다면 천공3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사우디의 진짜 적은 후티 반군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솔직히 지금에 와서의 후티 반군은 이란으로부터 심지어는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으면서 이란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사우디의 진짜 적은 이란이고 사우디는 항상 이란과의 전면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천공투의 성능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천공투가 최대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북한의 노동미사일급까지의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이란도 북한으로부터 노동미사일의 기술을 들여와서 개발한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미사일의 특징이 뭐냐면요. 북한이 이 노동미사일을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충분한 추력을 발생하는 로켓 엔진을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미사일의 로켓 엔진도 결론은 스커드 계열의 엔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노동미사일은 사거리는 1000km에 이르지만 미사일의 속도가 느립니다. 한마디로 엔진의 추력은 약하고 탑재되는 연료량만을 늘려서 사거리를 늘린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요격이 용이한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 후로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로켓 엔진 기술을 도입해서 무수단급 같은 미사일을 개발한 것처럼 이란은 또다시 북한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이 미사일은 새로운 로켓 엔진을 사용해서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현재의 우리 천공투로는 요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이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수량의 사드를 구매했지만 사드는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우디가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심지어는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려고도 했죠. 그러나 당연히 아무리 사우디라고 해도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S400을 구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우디는 이란의 새로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우리의 천공3와 그리고 LSAM-2의 개발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우디의 영토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 넓은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요격포대가 필요하고 더욱더 지금 후티 반군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요격미사일의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일본으로부터 비밀리에 미사일을 구매할 정도로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사우디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요격미사일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무기 수입은 단순하게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 구매를 넘어서 아주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있죠. 당장 K9 자주포의 도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K9에는 독일제 엔진이 달려 있었고 그래서 사우디는 K9을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국산 엔진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K9을 사우디가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래 이 엔진 국산화는 사우디가 대상이 아니라 이집트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집트의 K9을 판매하기 위해서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게 이집트는 이미 K9을 구매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새 엔진은 실제로 완성이 되면 주행 테스트를 이집트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최종적으로 내구도 테스트나 야전 운용 테스트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엔진 국산화는 당연히 기존에 우리 K9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동 국가들에게도 우리의 K9을 판매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UAE와 사우디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사우디는 항상 자신들이 앞장서서 총대를 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공투에 대해서 사우디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UAE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UAE가 천공투의 새로운 레이더를 개발할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도입을 추진한 것에 반해서 사우디는 결론은 UAE에 의해서 새로운 레이더가 개발되기를 기다렸다가 구매를 했고요. K9도 마찬가지입니다. K9도 이집트가 먼저 구매를 추진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집트를 위해서 국산 엔진을 개발했고 이 국산 엔진이 개발된 다음에야 드디어 사우디도 K9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우디는 무기 도입에 보수적이고 상당히 신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KF-21 보람의 도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사우디가 KF-21에 관심이 있다는 기사는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럼 사우디가 KF-21을 구매한다면 어떤 모델을 구매하게 될까요? 블록1을 구매할까요? 당연히 사우디가 블록1을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무장 능력도 갖추어지고 멀티롤 기체로서 완성이 되는 블록2를 구매할까요? 아니요. 현재 사우디는 블록2를 구매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사우디가 KF-21을 구매한다면 블록3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UAE는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하려고 했고 실제로 거의 구매할 수 있게 될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구매하지 못했고 그래서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를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죠. 그러나 웃기는 건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도 F-35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로서는 정말 어이없는 게 미국은 사우디의 F-35 전투기 구매 요청에 대한 검토조차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너희한테는 판매할 생각 없어를 시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요즘 갈수록 미국과 사우디의 사이가 나빠지는 게 너무 당연하고 단순하게 미국 바이든이 사우디 기자 암살을 비난한 것 때문에 사우디가 미국과 척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우디는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개발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사우디의 템페스트 개발 참여는 일본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6세대 전투기의 개발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우디의 참여를 환영했지만 일본이 사우디의 참여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럼 일본은 왜 사우디의 참여를 반대했을까요? 일본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템페스트 개발 참여국이 늘어나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면 템페스트의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일본이 사우디의 참여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국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사우디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템페스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사우디에 제안합니다. 한마디로 영국의 주장은 사우디 너네는 돈만 내고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고 입 다물고 있으면 참여시켜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조건을 사우디가 받아들일 리는 없고 그래서 사우디는 템페스트 개발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사우디는 스텔스기를 도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아예 사우디의 F-35의 구매 요청을 검토조차 안 해서 사우디를 더 화나게 하고 있고 그렇다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과 서방과 완전히 척지고 러시아 무기를 구매할 수도 없고 심지어 템페스트조차도 돈만 내고 입 다물고 있으면 참여시켜준다니 자존심이 강한 사우디로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현재 사우디는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길이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KF-21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당연히 블록3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는 KF-21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고 그러나 그것도 블록3의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럼 사우디가 우리 KF-21 블록3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건 이해하겠는데 6세대 전투기는 무슨 말일까요? 정확히 나온 말은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이 아니라 6세대 전투기급의 공동개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타국의 6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하자는 제안을 할 수도 없고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장 6세대 전투기 기술 중에서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은 바로 엔진 기술이고 심지어는 엔진 개발에만 60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돈도 돈이지만 이제 막 F-414급 엔진 개발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6세대 전투기의 엔진을 개발한다는 건 당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사우디가 막대한 투자를 해준다고 해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당분간 6세대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한 이후에도 6세대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더 6세대 전투기라는 건 6세대 전투기 하나만을 구매해서는 운용 능력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결론은 6세대 전투기라는 건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무인 전투기 등이 포함된 하나의 시스템이고 결론은 6세대 전투기의 운용 능력을 가지려는 나라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국 등으로부터 템페스트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6세대 전투기의 운용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뭘 생각을 하느냐? 바로 우리나라는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카운터 스텔스를 구현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KF-21 블록3나 그 개량형, 그리고 여기에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도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탐지 수단을 활용해서 6세대 전투기를 잡을 수 있는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구현하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장기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구성품이 필요한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세대 전투기 이야기는 사우디가 우리에게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우디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우디에게 우리의 KF-21 블록3를 구매하면서 우리의 무인 전투기까지 같이 구매해서 6세대 전투기의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구현하라는 제안으로, 솔직히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기획하는 6세대 전투기를 잡기 위한 시스템을 사우디에게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인 겁니다. 아마 제가 언젠가는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잡기 위한 카운터 스텔스 로드맵이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내용이 방대하기에 지금은 이 영상에서는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은 없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계획이 없는 걸 사우디에 제안할 수는 없고, 그 대신 우리가 제안하는 건 6세대 전투기를 잡기 위한 카운터 스텔스이고, 그 중심에는 무인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 이야기는 우리의 KF-21 블록3를 사면서 우리의 무인 스텔스 전투기도 같이 구매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한마디로 무인 전투기를 구매하라는 제안을 사우디에 했다는 이야기죠. 드디어 일본이 무기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출은 공개도 불가능한 비밀 수출이고, 더욱더 자신들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위반한 수출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떳떳하지 못한 수출인 겁니다. 거기다 일본 스스로가 개발한 무기도 아니고 미국 무기를 라이센스한 걸 재판매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교훈을 반영해서 또다시 자신들의 무기 수출법을 더욱더 완화하는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일본다운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에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일본이 그리 원하던 무기 수출이 전혀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